학년도 3월 모의고사 현대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작품이 둘 다 쉽지 않은 작품이었고요. 제가 읽으면서도 사실 현대시 중에 꽤 난해하다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난해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조각 상징들을 그냥 이해하면서 풀 수는 있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조각난 이미지들만 가지고 작품을 접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 우선은 얘는 조금 과감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은요, 모더니즘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모더니즘 작품이고요. 자,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학의 갈래가 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시 문명에 대해서 시인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쓰는 작품들인데, 보통은요, 뭐 도시적인 삶,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감각적인 표현들이 좀 두드러지고요. 일반적인 서정시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 어떤 시인들이 보통 1930년대거든요. 이 당시에 시인들이 도시라는 공간을 인식할 때 현대인들, 그 다음에 또 식민지 시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한 내면,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했고요. 김기림 시인 같은 경우는 193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인이고 그 이후에도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이 정확하게 언제 작품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어쨌든 이제 아스팔트라고 하는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소재가 중심 소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스팔트가 중심 소재고요. 대부분의 시에서 등장하는 이런 인공물 같은 경우 또는 자연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물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스팔트인데 화자 자신은 본인과 뭔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이 아스팔트는 화자에게 우울함의 정서를 드러내는 그런 작품, 그런 대상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화자가 아스팔트를 보면 우울하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고 화자는 그렇게 인식했다. 이걸 전제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졸리고 자, 4월의 석양이라고 할 때 시간적 배경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4월 어느 해질녘입니다.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다.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게 눈에 띄게 드러나고요. 석양이 졸리다라든가 오후가 손질한다 라는 것은 의인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는 가로수인데 잎사귀가 붙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생명력을 느끼기 어려운 이런 대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로수가 아스팔트 양옆에 놓여있는 이 가로수가 잎사귀가 붙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스팔트의 생명력 없는 속성과 가로수가 그 아스팔트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의 속성을 가로수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또 문제에서는 전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아스팔트의 그 생명이 없는 속성이 가로수에 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작은 자동차를 자동차의 아기들이라고 표현했구나. 역시 의인화되어 있다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너는 아스팔트고요. 의인화해서 표현했고요. 해저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의 마음을 깊은 바다, 그 어두운 내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정서를 직접 드러낸 표현을 통해서 감정에 이입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감정이입이라는 표현 대신에 대상과 심리적 거리를 좁혔다. 거리를
좁혀서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울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감정이입했다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떼떼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 자, 아스팔트를 은유적으로 회색의 잔디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곳은 구름이 피곤한 그림자가 떼떼로 실어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역시 구름이 피곤하다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인화된 표현이고요. 자, 요 마지막 해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바다를 꿈꾸는 1,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2, 침묵한 행인들. 그래서 1, 2, 3이 모두 행인을 수식하는 거로 보시면서 바다를 꿈꾸면서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온 침묵하는 행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행인들은 어딘가 상당히 지쳐있고 우울한 내면을 간직하고 있는 행인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다를 꿈꾸죠. 그러니까 바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스팔트 거리가 지평선에 흉내를 냅니다. 현재 어미가 돋보이고요. 흉내낸다 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아스팔트와 우울한 현대인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서로라기보다는 아스팔트가 도시 문명의 행인들을 위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되는 내용의 어떤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장면을 보고 화자가 그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시를 전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봄길이라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김제봄들에서 신포 어디쯤을 거쳐서 항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봄들에서 신포 어디쯤에서 항구로 향하는 나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요동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봄과 그 다음에 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요, 실제로 봄에서 바다로 움직이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봄 들판을 건너면서 바다를 연상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넓은 봄 들판을 보면서 바다를 연상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이 피면 마음의 간격들이 촘촘해져서, 그러니까 꽃이 피면 화자의 마음은 이렇게 내면이 변화된다. 그 이유는 우린 모릅니다.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김제의 봄 들판을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들다. 자, 너무 힘들다, 힘겹다 라고 하는 거 역시 화자의 내면이죠. 피기도 전에 봉우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을 부리러 이 배는 신포 어디쯤을 다 헤맨다. 현재형 어미 돋보이고요. 여기서 이 배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 자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기도 전에 봉우리가 져서 내리기 때문에 그 꽃잎들을 싣고 내리려고, 그 꽃잎을 실어 내리려고 이 배가 신포 어디쯤에 닿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 넓은 바다를 다 쓸고 온 꽃샘 바람이 거기 부는 듯. 자, 거기라고 하는 건 신포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봄날이기 때문에 꽃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몸속의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자, 봄바람을 지금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앞에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가, 구름, 자, 바다에 가면 이렇게 넓은 바다 해수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구름, 낮은 언덕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구름을 날개를 펼쳤다라고 활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눈앞에 바다가 양쪽 날개를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민다. 그러니까 바다가 머물러 있는 걸 스미려다가 골짜기를 비집고 나온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여기서의 해발은 봄 들판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 염소떼가 딴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염소도 마치 나처럼 자기 한 몸을 한쪽의 배로 따로 띄우는지 만경 넓은 들 저쪽에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사길을 타박거리며 간다. 자, 포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게 이 새끼 염소의 지향점입니다. 이 지향점을 향해서 타박거리면서 걸어가는 염소가 보이고요. 그 앞길이 뿌연 황사길입니다. 그러니까 지향점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나타냅니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 핀 꽃나무. 자, 자신의 마음을 덜 핀 꽃나무에 은유적으로 표현했고요.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자, 상심,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나 시련 이런 것들은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자, 나의 마음속에 어떤 걱정과 상심들이 아지랑이 뿌옇게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딘가 향해 가는데 쉽지 않은 저 너머에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 중에서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하고 의도적으로 쉼표로 끝났으니까 굉장히 긴 어떤 여운을 남기고 시가 끝나지 않은 느낌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고요. 이 배 한 척은 화자의 내면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그냥 좀 거칠게 설명을 좀 덧붙여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꽃이 마구 피어있는 봄 들판을 화자가 건너면서 이 꽃이 무더기로 피어있는 곳을 건너기가 힘들잖아요. 촘촘하니까요. 이 넓은 들판을 보면서 바다를 연상하고 마치 바다와 같이 드넓은 들판을 연상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이 들판을 건너는 것처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힘든 일 저 끝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항구,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는데요. 삶에 있어서 어떤 지향점은 되게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너는 과정에서의 이 힘겨움을, 그래, 몇 개의 지향점 정도는 지우고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갈 수 없는 곳은 지우고 끊임없이 이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가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드러나 있는 작품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 힘겨운 삶의 과정에서 닻이 끊긴 배 한쪽 같은 느낌, 닻이 끊겼다,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들판을 바다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중간에 만나는 염소가 자신의 처지와 조금 비슷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점 현재형 어미 두드러진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성 상징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나시에서만 출렁이라는 표현이 음성 상징어로 이해할 수 있다. 나머지는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32번의 답 1번입니다. 각각 가시에서 A 부분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너의 가슴은 회색의 잔디밭이라고 해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스팔트를 너라고 지칭하는 것이 심리적 거리가 좁아지는 거, 의인화. 제가 항상 의인화, 토마스 안녕, 이 의인화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우울함을 대상에 투영했다. 나머지는 특별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30번의 답은 아니고요. 34번이요. 33번의 답은 5번이고요. 시에서 화자가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은 자신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항구 몇 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항구 몇 개는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니 그것은 지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 2, 3, 4 전부 확인하고 거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3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무바퀴를 싣는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 되어서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었다. 자, 그냥 읽으면 그냥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 보기에서 경계 완화라는 말을 언제 쓰고 있는지 보시면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아스팔트와 자연몰이 인접해서 배치됨으로써 생명을 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된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스팔트와 가로수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래부터 자연물에 해당하지도 않고 생명력을 띈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경계가 완화된다라는 표현을 쓸 이유도 없는 것이 경계가 없는 거죠. 두 대상 사이에는. 자, 나머지 확인하시고 거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영상 업로드 하고요. 화작, 이제 화작도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화작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